의사라는 이유로 예비동서는 호텔 스위트룸에 모시고 가면서 8개월 임신한 나에게는 백포기 김장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내볼을 스쳤고 문득 김장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임신 8개월 차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배는 이미 산처럼 불러와 있었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현숙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명품 캐리어에 값비싼 옷들을 정성스레 개어 넣었죠.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예비동서 주희와 함께 제주도 신라호텔로 간다고 했습니다. 웨딩 준비를 위한 릴렉싱 타임이라나요. 남편 민호의 여동생 지연이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님, 김장은 언제 담그실 계획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배추 100포기 들어온다고 했지? 너가 해놔. 우리 주희 선생님이랑 다녀오면 양념간 봐줄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100포기 김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그것도 혼자서요?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현숙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집 올 때 그렇게 건강하다며? 나 같으면 임신해도 집안일 다 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서 문제야. 시어머니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내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무시하는 말투,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저를 교양 없는 아이로 취급하는 눈빛,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했던 제 과거를 마치 부끄러운 일인 양 말하는 방식. 반면 예비동서 주희에게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약혼자를 소개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명문대 의대 출신의 강남에서 성업 중인 피부과 의사라는 타이틀에 현숙 여사는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집안 대소사는 주희 선생님의 스케줄에 맞춰졌습니다. 윤정아 김치는 신랑이랑 지연이 좋아하는 대로 맵지 않게 담가. 그리고 우리 주희 선생님은 건강에 신경 쓰니까 MSG 같은 거 절대 넣지 마. 현숙 여사는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벤츠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희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하얀 코트에 명품 선글라스, 완벽한 헤어스타일까지.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딸을 맞이하듯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배추 100포기를 앞에 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해도 엄마가 시키면 다 이유가 있어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흙수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간 숨죽여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시작한 김장은 저녁이 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배추 50포기를 절여놓고 양념까지 버무려 놓았지만 나머지 50포기가 아직 남아 있었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붓고 저렸습니다. 뱃속 아이는 불편했는지 계속 발로 차대고 있었고요.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자.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날카로운 통증에 허리가 접혔습니다. 아랫배가 단단하게 굳어지더니 등까지 통증이 번졌죠. 조산의 징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았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제가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기 진통 증세라며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 민호에게 연락했지만 회사 회식이라며 바로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라는 말만 남긴 채로요. 남편분께 연락드렸나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곧 온대요.
거짓말이었죠. 남편이 올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렸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행을 포기할 순 없다. 윤정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시어머니는 제주도 호텔에서 예비동서와 함께 스파를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울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이튿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예비동서 주희였죠.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에 고급스러운 원피스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제가 먼저 들렀어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현숙 여사가 정말 저를 걱정했을까요? 주인은 의사다운 눈길로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셨네요. 임신 후기에는 안정이 최우선인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고 현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예비동서는 미리 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지금 공항에서 바로 왔다고 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있었지만 그땐 너무 지쳐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고생이 많네. 김장은 다 했어? 현숙 여사의 첫마디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건강 상태보다 김장이 더 중요했던 거죠. 주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티나지 않게 감췄습니다. 어머님, 윤정 씨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김장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숙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주의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챙겨주다니. 역시 명문가 교수는 달라. 그 말은 곧 저에 대한 간접적인 비교였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인 저와는 다르게 서울 강남에서 자란 주인은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죠. 그래, 윤정이는 아이나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주의 선생님이랑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병실을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고 시어머니는 저보다 예비동서를 더 챙기고 그 와중에 아직도 김장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지시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현숙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김장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김장은 주위의 도움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시어머니에게 내가 무능하다는 증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역시 우리 주의 선생님은 일 처리가 깔끔해. 너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그가 시어머니 편을 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많은 재산을 남겼고 현숙 여사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상당한 주식 자산까지. 민호는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윤정아, 엄마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봐. 민호의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아이가 중요해? 아니면 어머님의 재산이 중요해? 민호는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중요하지. 정말?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회식 핑계로 병원에도 안 왔잖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자리였어. 엄마가 다 챙겨줬잖아. 챙겨줬다고? 김장이나 걱정하면서? 민호는 짜증을 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가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좀 더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행동했으면 하는 거지.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집안 수준. 결국 저는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백화점에서 일했던 평범한 여자,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지방 출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흙수저 딸. 그럼 의사인 주희 씨는 당신네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희 누나는 우리 지연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리고 맞아, 의사고, 강남에서 나고 자랐고, 교양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면서 왜 자꾸 비교해? 난 비교한 적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자겠다며 나가버렸고 저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 여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죠. 어제 우리 아들이랑 싸웠다며?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들어봐, 윤정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진 않았어. 우리 민호가 내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 민호와 저는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했었습니다. 임신은 결혼 후에 알게 된 일이었죠.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넌 지금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살고 있어.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해.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지 않으면 민호의 상속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년간 견뎌온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민호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미 돈을 선택했고 그 선택 속에 저와 아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숙 여사는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척했다는 듯 더 많은 집안일을 요구했죠. 김장은 주희 덕분에 끝났지만 이번엔 김에 묻은 젓갈을 다시 담그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명절 준비를 위한 떡국 떡과 전 부치는 일까지 미리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윤정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 정도도 못하겠다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게으른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현숙 여사가 주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주희는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윤정아, 오늘 우리 주희 선생님이랑 쇼핑 좀 했어. 결혼식 때 입을 한복도 맞췄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희가 입어볼 한복을 꺼내 보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최고급 맞춤 한복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는 대여한 한복을 입으라고 했던 시어머니였는데 예비동서에게는 기꺼이 맞춤 한복을 사주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전 처음 뵐 때 한복은 아끼면서 입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 경우고 우리 주희 선생님은 달라. 그 격에 맞게 해줘야지. 또다시 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격이 낮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당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희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복을 살펴보더니 윤정 언니도 한번 입어보실래요? 정말 예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그 상황이 더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 사이즈도 안 맞을 테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텐 안 어울릴 거야. 우리 주희 선생님처럼 기품 있게 입어야 한복이 빛나지. 현숙 여사가 주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에 말문이 막힌 듯했죠. 그날 밤 민호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가 주희 누나에게 한복을 사준 건 지연이 결혼식 때문이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민호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는 그냥 집안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셔. 내가 좀 맞춰주면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이제는 제 안에 참을 인내심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맞춰줘야 하는데 하루 종일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하고 모욕당하고 비교당하고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의 삶이야?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아이 낳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에게 제 고통은 그저 임신 중 예민함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제 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돼. 이 모욕과 차별 속에서 자랄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기대하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을까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지연이 결혼을 2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숙 여사의 주도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이었죠. 시댁 친척들과 지연이 예비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민호는 아침부터 저에게 단단히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실수하지 마. 특히 엄마 앞에서. 그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는 거의 다 찼습니다. 현숙 여사는 주희와 지연이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를 보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니? 저기 구석에 앉아. 눈으로 가리킨 곳은 테이블 가장 끝 구석, 주방 문 근처였습니다. 마치 하인을 대하듯 자리를 지정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 앉자.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말을 꺼내려 하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현숙 여사가 일어나 선물 전달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연이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명품 가방, 주희에게는 고급 시계, 시아버지 형제들에게는 골프용품 세트, 민호에게는 고급 넥타이 핀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불렀습니다. 윤정이, 이것은 내 몫이야. 현숙 여사가 건넨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아 보이는 브로치가 들어 있었죠. 이건 내가 중고시장에서 발견한 건데 윤정이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샀어. 현숙 여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주인은 눈을 내리깔았고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숙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선물을 받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 순간 뱃속에서 강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마치 이 상황에 항의하는 것처럼요. 화장실로 가야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일어나면 더 주목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견뎠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희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주희는 제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현숙 여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희 선생님, 이리 와봐요. 지연이 결혼식 날 입을 한복 얘기 좀 더 하게. 그렇게 또 한 번 소외되고 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중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 애는 원래 저래요. 우리 민호가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라. 현숙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윤정 씨가 불쌍해 보여요. 임신한 몸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 선생님은 너무 착해. 걔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채워줬어. 집안 살림도 안 시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줬는데 그냥 타고난 성격이 그래. 서민적이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모든 비난과 차별을 참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삶을 견뎌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아이까지 이런 차별 속에서 자라게 될까요? 민호는 식당을 나오면서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른 후에야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중고부로 치라니. 당신은 정말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그러신 것 같아. 너무 그러신 것 같아? 그게 다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어. 민호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엄마한테 대들어?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적어도 당신 아내를 보호하는 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모르겠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윤정아.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아이 낳고 나면 달라질 거야. 그 말이 저를 더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던 그 집이 얼마나 그립던지.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산후조리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였죠. 친정 부모님은 작은 농사를 지으시며 모아두신 돈으로 저에게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제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것만은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어. 전화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하자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산후조리원? 그게 뭐가 필요해? 내가 다 챙겨줄 건데. 어머님, 친정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 내 부모님이 뭘 그런 걸 해?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첫 손주가 태어나는데 나 말고 누가 돌봐? 현숙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죠. 엄마,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 가는 추세예요. 주희 누나도 결혼하면 가게 될 거고. 그 말에 현숙 여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야 주희 선생님은 의사니까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하지. 그리고 주희 선생님 시댁은 그럴 만한 격이 있잖아. 또다시 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 부모님이 정성껏 마련해 주신 선물이에요. 거절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숙 여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가? 근데 내 손주를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부모님 선물이 중요하면 그냥 거기서 살아버려. 아이를 볼모로 삼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저희 아이인데. 내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손주를 봐? 산후조리원 갔다가 그냥 친정으로 가버려. 그날 이후 현숙 여사는 전화도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선물을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민호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만 있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어때?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말이 마치 구세주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왜 항상 제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 더 이상의 갈등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친정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죠. 출산일이 다가오자 몸도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좀 어떠세요? 출산 준비는 다 됐나요? 민호가 없는 틈을 타 주희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주희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가세요.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첫 출산 후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아무리 잘 돌봐주셔도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 설득해 볼게요. 어머님이 저한테는 또 다르게 반응하시니까. 주희의 말에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정말 시어머니를 설득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사흘 앞둔 날 현숙 여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아, 이제 화해하자. 산후조리원은 안 가도 되겠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시어머니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희 선생님이 너희 출산에 도움을 주기로 했어. 의사니까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잖아.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낫지.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주희가 시어머니를 설득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희를 이용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어머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미 산후조리원은 예약. 아직도 그 소리야? 우리 주희 선생님이 특별히 시간 내서 도와준다는데. 현숙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어머님, 제 물이 터진 것 같아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출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숙 여사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택시 불러. 병원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마침내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우리 딸.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민호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가족.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현숙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내 손녀 어디 있어? 아이고, 이쁘네. 우리 민호 닮았구나.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산모와 아이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해요. 그 말에 현숙 여사의 눈이 커졌지만 병원 규칙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이와 단둘이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죠.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그냥 집으로 오자. 우리 손녀가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병균 옮으면 어쩌려고. 어머님, 제가 몸조리도 해야 하고. 그때 민호가 개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미 결정했어요. 윤정이는 일주일만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올 거예요. 현숙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한 번 더 보자고 요청했죠. 손녀라도 좀 보게 해줘.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와 잠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숙 여사의 눈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 희망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숙 여사는 아이가 태어나자 아예 우리 집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곧 모든 육아 결정권을 가로채려 했죠. 윤정아, 모유 수유는 그만하고 분유로 바꿔. 애가 너무 말라 보여.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모유가 좋다고. 나도 민호 키울 때 분유 먹였어. 내가 젖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매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목욕을 시킬 때도, 심지어 아이를 달랠 때도 시어머니는 제 방식을 무시하고 본인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애가 왜 자꾸 우는지 알아? 내가 안아주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 육아서적을 읽고 적용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책 같은 거 보지 말고 선배 엄마인 내 말을 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는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가 2달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샤워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희에게 아이를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희 선생님이 우리 손녀 건강 상태를 봐줬어. 내가 모유만 고집해서 영양이 부족하대. 어머님,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건 유괴나 다름없어요. 그 말에 현숙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유괴? 내가 할머니인데 유괴라고? 내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그 자리에 민호가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도 할 말이 없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뭐.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민호 씨, 나 오늘부터 친정에 잠시 다녀올게요. 당신이 선택할 시간을 주고 싶어요. 당신 어머니와 당신 아내, 아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윤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같이 잘 지내면 되잖아.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이 아이의 엄마예요. 그 기본적인 존중도 못 받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요? 짐을 싸면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현숙 여사의 외침과 민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첫날, 부모님은 아무 질문 없이 저와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셨지만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우리 딸,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 손녀를 데리고 도망친 내가 뭔 낯짝으로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이러면 민호가 너한테 얼마나 실망하겠니? 빨리 돌아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저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아, 언제 돌아올 거야?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정말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았던 것 같아.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민호 씨, 난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데? 첫째,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님이 매일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안 돼요. 둘째, 아이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를 당신 아내로서 존중해 주길 바라요. 민호는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가 그에게는 너무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게.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친정에 계속 머무는 것보다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도 시작했고 육아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가끔 아이를 보러 왔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력과 저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카페에 앉아 민호는 오랜만에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우리 결혼에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엄마는 계속 내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성과 결혼하길 바라셨던 거야. 주위 누나 같은 사람과 말이야. 그래서 나를 계속 무시하고 차별했던 거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엄마의 경제적 지원과 인정에 의존하다 보니 너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그냥 넘어갔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너와 우리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 엄마한테도 분명히 말했어.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시더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어. 그 재산보다 너와 우리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신 마음이 확고한 거죠? 그냥 나를 데려오기 위한 말은 아니고요? 윤정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우리 아이가 자랄수록 내 모성애를 보면서 생각했어. 엄마도 나를 사랑했지만 그건 소유하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 넌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더라고. 민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몇 가지 확실한 약속이 필요해요. 뭐든지 말해봐. 첫째, 우리는 어머님과 별개의 가정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도 되지만 사전에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둘째, 아이 양육 방식은 우리 둘이 결정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해요.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리고 우리 새 집을 알아보는 건 어때? 예전 집은 엄마가 사주신 거라 추억도 좋지 않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현숙 여사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민호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보며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희가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주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결혼을 취소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사실 저도 어머님의 통제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주희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님은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저를 높이 평가하셨지만 그건 진짜 저를 보신 게 아니었어요. 언니가 용기 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큰 자극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변해갔고 저도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여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고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좋은 엄마라는 거 이제 인정할게. 비록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 인정과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딸이 첫 생일을 맞은 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주위까지. 딸아이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함께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다니.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고맙다, 윤정아. 민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민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흑수저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임신한 몸으로 백포기 김장을 해야 했던 나날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출신 성분이나 격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요. 내 딸이 자라면 난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존중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제 마음은 더없이 행복할 것 같네요.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